김용민의 석간 브리핑. 2015년 12월 7일 월요일 저녁입니다. 오늘은 미디어 오늘에 게재된 자유언론 실천재단 김종철 이사장의 칼럼을 소개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서 안철수에게 엄중히 묻는다. 당신이 이루려는 혁신은 무엇인가? 유신 체제로 되돌아가려는 박근혜 정권을 응징하기 위해서 내년 총선에서 야권이 승리한 뒤 2017년 대선에서 평화적 정권 교체를 이루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당신과 비주류가 당권을 차지하고 공천권을 잡기 위한 것인가? 안철수 당신은 누구 편인가?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와 농민, 삶의 터전을 유린당하고 있는 빈민, 비정규직으로 고달프게 살고 있는 다수 청년들의 편인가? 아니면 부정과 불법 행위를 일삼는 수구 보수 세력 지도층의 편인가? 당신이 지금같이 정치를 계속한다면 옛날에 누리던 명성은 무참하게도 오욕의 굴레를 뒤집어 쓰게 될 것이다. 차라리 조용히 국회의원 임기나 채우기 바란다. 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7,000원 운전자 보험 재미월드 옹해야 과메기와 함께합니다. 아유, 저 사고 큰데 사람이 많이 다쳤겠어요. 아니, 저 차량은 뭐가 그리 급하다고 과속 운전에 끼어들기까지 하나? 아니, 근데 운전자 보험은 가입했을까? 운전자 보험이요? 저런 인사사고 때에는 상대방한테 형사 합의금을 지불해주는 운전자 보험 말이에요. 변호사 비용도 주고 벌금도 보장해주는 운전자 보험. 아, 자동차 보험에서 보장해주지 않는 대인 합의금을 보장해주는 보험 말이에요? 그거 굉장히 비싸지 않나요? 아니에요. 난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에서 가입했는걸요. 뭐라고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홈쇼핑에서도 월 2만 원에서 3만 원이던데. 버스도 승합차도 트럭도 자가용이라면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우와, 대박. 비싼 보험료 때문에 힘드시죠? 풀보장 운전자 보험을 저렴하게 만나는 가장 좋은 방법. 다음 네이버 카페에서 7,000원 운전자 보험을 검색해보세요. 전화문의는 02-849-9730. 10년차 베테랑 손해보험 전문 설계사가 평일은 물론 주말 공휴일에도 상담해드립니다. 다시 한번 전화문의는 02-849-9730. 7,000원 운전자 보험, 택시, 버스,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 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스마트폰, 물통, 무료지, 아이패드, 패스트푸드 음식. 승용차 안이 지저분해요. 이게 섞이지 않도록 몽땅 넣을 수 있는 멀티 포켓 어때요? 한 손으로 스마트폰 보면 팔이 아파요. 목에 거는 스마트폰 거치대, 이거면 고민 끝. 우와, 아이디어 장렬. 어디서 살 수 있어요? 즐거운 아이디어, 재미있는 쇼핑몰 재미월드요. 스마트폰, 텔레비전, 냉장고 이런 건 안 팔아도 가려운 곳 긁어주듯 빛나고 즐거운 아이디어 상품이 365일 파격 세일 중이랍니다. 거기가 어디라고요? 재미월드입니다. 구글, 네이버 다음에서 재미월드를 입력하세요. 공화국 참치논평. 구이동 대양 참치를 맛보지 못한 국민 여러분은 진정한 참치 맛을 보기 위한 강도 높은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곧장 구이동으로 달려오시기 바란다. 참치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분도 구이동 대양 참치에 오시면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폭식 행위를 자행할 것이다. 구이동 대양참치. 월요일 참치데이 이벤트, 화요일 참치머리 서비스로 함께합니다. 주차장 걱정 마시고요. 대중교통은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2번 출구에서 5분 거리입니다. 대양참치 구의점 02-455-8087. 네, 오늘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지난해 4월 16일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하자 해경은 실종자 수색을 도와달라면서 민간 잠수사 동원령을 내렸습니다. 당시 현장에 달려온 민간 잠수사 가운데 25명은 수색 작업에 투입됐고요. 5월 6일 민간 잠수사 이광욱 씨가 수색 작업을 하다가 호흡곤란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이광욱 씨의 사망을 놓고 해경은 책임을 지기 싫어서 사실상 구조와 수색 작업을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 언딘에다가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언딘도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우리가 무슨 책임이 있느냐. 결국 해경과 언딘이 서로 공 주고받듯이 책임을 떠넘기고 받고 이랬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민간 잠수사였던 공우영 씨에게 책임을 넘깁니다. 공우영 잠수사가 선임이고 민간 잠수사 감독관이었다는 것이 해경의 주장이었습니다. 검찰은 그래서 죄라면은 자원에서 수색한 죄밖에 없는 공우영 씨에게 책임을 몽땅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리고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법원의 판결 내용이 나왔습니다. 해경과 검찰 닥치라는 겁니다. 공우영 씨를 민간 잠수사 감독관으로 임명한 근거 서류가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민간 잠수사 사망과 관련해서 공우영 씨가 업무상 주의 의무를 부족하게 했다. 이렇게 인정할 수 없다라고 판결했습니다. 생사람을 잃은 검찰과 해경, 생사람을 잡은 꼴이 됐습니다. 공우영 씨와 함께 수색 작업에 나섰던 또 다른 민간 잠수사 김관홍 씨가 9월 1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나와서 한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의 일문일답입니다. 시신을 수습하는 과정 속에서 듣기로는 엉켜 있어서 그 단원고 학생들이나 이런 분들을 한 분 한 분 떼어내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 상황을 좀 말씀해 주세요. 희생자들은 극심한 공포와 낮은 수온과 그리고 수압에 의해서 아주 고통스럽게 사망하셨습니다. 이 얘기는 제가 이 자리를 빌어 처음 말씀드리나 저희 점사들이 수중에서 보았던 희생자들은 눈으로 본 게 아니라 머릿속으로 만져지고 느끼고 냄새로 그들은 극도한 공포 속에서 한 구 한 구 엉켜서 저희 손으로 한 구 한 구 달래가면서 한 구 한 구 안아서 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어머니한테 가야 되지 않느냐, 아버지한테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달랬을 때 엉킨 손이 풀어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민간 잠수사들이 구해왔는데 결국 지금 이 민간 잠수사가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5월 5일 해경에 의해서 들어온 민간 다이버 2분이 계셨습니다. 그분 중에 한 분이 그 5월 6일 날 첫 잠수에서 사망하셨습니다. 그 사망 이유가 저희 민간 잠수 선임이셨던 공우영 형님께서 저희 민간 잠수사를 책임지고 있다고 하셔서 그분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형사고발을 했습니다. 그 공잠수사가요, 돌아가신 분을 인솔 했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는 어떤 권한도 능력도 없었고 만약에 그 형님이 그런 능력이 있었다면 그런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해경이 결국은 잠수도 허락하고 다 한 거죠. 체계가 잡히는 해경 일방적인 내용도 모르는 분들이 알지도 못하는 분들이 저에게 일방적 강요와 지시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공잠수사는 잠수사들이 굉장히 기술과 능력이 이런 가지이기 때문에 융합하기가 힘든데 그분이 오면 그분의 리더십을 다 인정하고 있죠. 현재 현업에 종사하는 잠수사 중에 경력과 인지도는 최고의 형님입니다. 네, 그분이기 때문에 잠수사들이 자연스럽게 따른 거죠. 저희 투입된 잠수사들은 개별적 사업자가 있고 현장에 입찰 또는 이런 걸로 들어가지만 그 형님이기 때문에 그 형님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잠수사가 사망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 공 잠수사 그분에게 모든 책임을 지금 덮어씌우게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사망 사고가 난 이후 누군가 책임을 지어야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일단 쫓겨나고 공우영 형님을 형사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바꾼 다음에 저희한테 다시 들어오라고 연락이 왔었습니다. 사람이 할 짓이 아니죠. 그걸 정부가 했습니다. 네.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 왜 저희 민간 잠수사입니까? 저희는 거기 그 현장에 돈을 벌려고 간 게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저희 마음이 아파서 간 거지 돈을 벌려고 간 그런 현장이 아닙니다. 정부가 미국 주간지 더 네이션지에 독재자의 딸
노동자를 탄압하다. 이런 제목의 기사를 쓴 외신 기자에 대해 사실상 외압을 행사했다는 주장이 나와 파장이 예상됩니다. 지난 2일 더 네이션지에 실린 기사는 박근혜 대통령이 독재자였던 부친의 발자국을 따라가면서 새누리당의 권위적인 정책에 반대하는 노동자와 시민들을 탄압하고 있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시위대를 IS에 비유한 발언, 그리고 경찰의 집회와 시위 강경 대처 등을 소개했습니다. 또 한국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과 관련해서도 많은 한국인들이 친일 행각을 벌인 박정희의 독재적 유산을 희석시키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 라면서 그 의도를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외신 번역 전문 매체 뉴스프로 보도에 따르면 이 기사를 쓴 팀 샤록 기자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더 네이션지의 편집장이 이번 기사에 대해서 박근혜 정부가 언성을 높이며 항의했다는 소식을 알려줬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팀 샤록 기자는 또 나는 한 통이 아니라 여러 통의 전화를 받은 다음 우리 잡지사 사무실에서 만나서 이 기사에 대해 논의하자는 뉴욕 총영사관, 그러니까 한국이죠. 한국의 뉴욕 총영사관에 이메일을 받았다면서 나와 통화한 사람은 자세한 이야기도 없었고 사실관계에 오류가 있다는 지적 혹은 주장 같은 것을 하지 않았다. 막연하게 한국이 지난 40년 동안 이룬 굉장한 발전 어쩌고 하는 말만 늘어놓았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말 참 어처구니가 없군요. 정리하자면 미국 뉴욕 총영사관 관계자가 기사의 사실관계와 관계없이 팀 샤록 기자뿐만 아니라 언론사에도 항의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그 기사에 대해서 논의하자라는 대목은 이 기자나 언론사 입장에서 봤을 때 한국 정부 차원의 외압으로 해석할 소지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팀 샤록 기자는 뉴스프로와의 인터뷰에서 만일 내가 한국에서 조그만 잡지에 기사를 썼는데 미국 정부가 편집장에게 전화를 걸어와서 불평하는 것을 상상이나 할 수 있겠는가? 외교관이 하는 일이 이런 것인가? 라고 되물었습니다. 또 그들은 내 기사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묻지 않았다 라면서 언론사를 겁주려는 조잡한 시도였던 것 같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정말 얼굴을 들 수가 없군요. 이와 관련한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수석 대변인의 논평을 들어보겠습니다. 뉴욕 주재 총영사의 항의 전화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문제제기 차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보도에 대한 압력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세계 주요 언론들이 연일 한국에 대한 걱정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급격한 민주주의 후퇴에 대한 우려입니다. 뉴욕타임즈는 지난달 19일 사설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민주적 자유를 후퇴시키려는 작정으로 보인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영국의 공영방송인 BBC는 지난 1일 한국 정부의 움직임이 일제시대 일본군의 만행을 외면하려는 일본 보수파와 비슷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세계 유수의 언론들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걱정하는 이유는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려는 박근혜 정부의 그 원인이 있습니다. 더욱 개탄스러운 점은 박근혜 정부가 외신들의 비판을 반성의 계기로 삼지는 못할 망정 거꾸로 보도에 항의하기 급급하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외신의 입도 악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권력의 힘이 다른 나라의 언론에까지 미칠 것이라는 생각이라면 착각입니다. 이것이 지금 박근혜 정부가 높였다고 자랑하는 국격의 현실인지 묻고 싶습니다. 국민들의 절박한 요구에는 귀를 막고 비판의 목소리를 처벌하려고만 하는 박근혜 정부의 행태는 외신들의 비판은 더욱 키울 뿐입니다. 쇼락 기자는 말은 힘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절박한 요구와 비판의 목소리에 담긴 진실의 귀에 귀 기울일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박대동 새누리당 의원은 비서관 월급 상납 파문과 관련해서 저도 인간인지라 허물이 있지만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그렇게 파렴치한 사람은 아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박대동 의원은 울산시 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것이 제 부덕이며 책임을 통감한다 라면서도 월급을 내놓으라고 강압한 적은 없었으며 사실이 왜곡되거나 과장된 측면이 있다면서 거듭 월급 상납을 강요한 적이 없다고 강변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폭로한 박 전 비서관을 아꼈고 가족같이 생각했던 사람이라면서, 하지만 박 전 비서관이 퇴직한 후 2년 가까이 지나고 총선 경선과 공천을 앞둔 시점에서 왜 이렇게 나오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다라면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박대동 의원은 박 전 비서관의 돈으로 아파트 가스비 등을 냈다는 폭로에 대해서는 박 전 비서관은 울산 사무실 근무 당시 회계 업무를 맡았다면서 지역구에서 저의 울산 아파트를 관리하면서 가스비, 관리비 등을 선지출했고 후에 모두 아내가 정산한 것으로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은 박대동 의원을 검찰에 고발한다는 방침이어서 박 의원 주장대로 월급 상납을 강요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전망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비주류인 유성엽 의원, 안철수 대표의 거듭된 주장은 지극히 당연한 주장이라면서 안철수 의원의 혁신전당대회 주장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서는 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했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제 SNS상으로 문 대표의 심중을 좀 헤아려 본다면은 마이웨이를 가겠다, 이런 느낌이 좀 강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대표직을 물러나서 백의종군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한다면 이 비주류 측의 움직임이 결국은 탈당 신당 쪽으로 가지 않겠는가 하는 것인데, 제가 좀 질문을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호남권에서 이렇게 신당 쪽으로 비주류가 대거 탈당해서 나온다면은 여론의 향방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저는 말이죠. 지금 현재 우리가 구체적인 여론조사라는 것은 여론조사 기관에 따라서 틀리기도 하고 합니다만은, 지금 현재 아주 이반된 호남 민심을, 제대로 바라보고, 거기에 맞는 어떤 대책을 찾아내지 못한다면은, 엄청난 정말 파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거듭 우리 문재인 대표께서 이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을 해서 큰 결단을 내려주셔야 한다. 그것이 정말 당을 위하고 어찌 보면은 나라를 위한 결단이다, 이렇게 말씀을 거듭드립니다. 즉답은 피하셨습니다만 의미는 전달된 것 같습니다. 한편 인천 부평갑의 지역구를 둔 안철수계의 문병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많이 탈당하면 새정치민주연합의 현역 의원 30명은 나올 것이니 내년 총선 때 우리가 기호 3번은 될 것이다 라면서 안철수 의원 탈당 때 최대 30명의 비주류가 동반 탈당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안철수 의원이 공동대표였을 때 비서실장을 맡았던 문병호 의원은 안철수 의원의 향후 진로를 묻는 질문에 탈당밖에 더 있느냐라고 반문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현역 의원 숫자에 따라서 새누리당 기호 1번, 새정치민주연합 기호 2번에 이어서 탈당파 신당이 기호 3번은 될 수 있을 거라는 뜻입니다. 한편 비주류인 제주갑의 강창일 의원도 안철수 의원이 당을 나가면 호남 의원들도 우르르 몰려나가 파괴력이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박지원 전 원내대표도 애둘러서 탈당할 뜻을 밝혔는데요. SBS 라디오 한수진의 SBS 전망대 인터뷰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당이 이렇게 참 복잡한 상황인데 의원님의 선택지는 어딘지 그 점도 참 궁금하네요. 저도 자꾸 말해왔습니다마는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또 민심을 떠나서 정치인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 심정은 지금 내일이라도 다가오는 미래에 어디에 서 있으려는지 저도 장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열론자가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지 통합 단결해서 정권 교체의 길로 가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총선 승리로 이끌어야 되는데 이제 4개월 남은 지금 현실로 봐서는 총선을 승리할 수 있다. 이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당이 좀 통합을 해야 된다. 거기에 더 힘을 쏟고 싶다 하는 말씀이시지만.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미래에 제가 어디에 서 있을는지 모르고 저에게 가해오는 그 민심의 압력 그만큼 심각하다 하는 말씀이시고요. 저를 참으로 혼란스럽게 하지만은 저도 마지막까지
노력할 것은 하고 선택은 또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비주류 의원 14명은 문재인 대표 퇴진을 거듭 요구하고 나서면서도 탈당에 대해서는 때가 아니라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김영환, 강창일, 김동철, 신학용, 김영록, 노웅래, 문병호, 유성엽, 이윤석, 장병환, 정성호, 박혜자, 최원식, 황주홍 의원 등 14명이 그런 입장을 밝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권 대통합을 위한 구당 모임을 이들이 결성을 했는데요. 자, 앞서서 유성엽, 문병호, 강창일 의원의 입장을 전해드렸는데 안철수 결핵만 해라, 따라서 나가겠다, 이런 의지와는 좀 상반돼 보입니다. 예, 입장이 그새 달라졌나요? 한편 손학규 전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의 핵심 측근은 손학규 전 고문은 안철수 의원이 찾아오더라도 절대로 만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한편 문재인 대표는요, 조기 전당대회 개최를 요구한 안철수 전 공동대표의 요구에 대해서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빗발치는 질문에 단합과 협력이라는 단어로 답을 대신했습니다. 조기 전당대회는 대안이 될 수 없다는 뜻을 함께 내비쳤는데요.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는 가기로 목숨을 걸면 지는 해가 문제랴라는 시의 구절을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이건 안철수 전 대표의 거취와 관계없이 자신의 길을 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란 반응이 나왔는데요. 이런 와중에 문재인 대표는 최고위원회에서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만 돼도 당원권을 박탈하는 내용 등을 비롯한 당원 당규 개정안을 논의하면서 속도전을 이어갔습니다. 문재인 대표 입장에선 진성준 의원은 안철수 의원의 혁신안은 본질적으로 문재인 대표의 혁신안과 다르지 않다면서 혁신을 이유로 탈당한다면 안철수 의원 명분이 없다, 이런 점을 우회적으로 강조했습니다. 진성준 의원, KBS 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서 했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혁신 전당대회는 거부하고 예전에 제안했던 혁신안을 그동안에는 쭉 비판하다가 이제 와서 그걸 받겠다는 거냐. 도대체 그 의도와 시점이 이해가 안 간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제가 알기로 문재인 대표가 안철수 의원의 혁신안에 대해서 비판한 적은 없습니다. 아하. 오히려 안철수 의원이 얘기하고 계시는 당의 부정부패 청산, 예. 또 낡은 진보의 타파, 뭐 이런 그 혁신의 방향과 본질에 대해서 동의하고 또 공감해 왔지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안철수 의원의 10대 혁신안을 전면적으로 수용하고 그거를 당헌 당규화하겠다고 하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미 그런 취지와 내용이 기존의 혁신안에 다 반영이 되어서 당헌 당규로 정비가 되었고, 그것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집행해 나가다 보면 예. 혁신이라고 하는 모습이 구체화될 터인데 그것을 지금 당장 하라라고 하는 것이니까 당의 총적 합의들이 필요했던 거고, 예. 그런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못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그렇군요. 이번에 혁신안을 수용한 것입니다. 안철수 의원의 혁신안을 전면적으로 반영하면 혹시 김상곤 표 혁신안, 김상곤 위원장이 지난번에 만들었던 여러 가지 혁신안하고 서로 충돌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뭐 일부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이거나 큰 문제가 아니죠. 가령 예. 김상곤 혁신안에 따르면 부정부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그것은 공천에서 배제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안철수 의원은 기소만 되어도 공천에서 배제하자, 이런 제안을 하고 계시거든요. 예. 그런데 그것은 야당 탄압용 정치 기획 수사 또 표적 수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억울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소 단계에서 막바로 공천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혁신위의 고민이 있었던 거죠. 네. 하지만 안철수 의원이 당의 부정부패 문화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라고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 그걸 수용해서 당내 논의를 모으고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얼마든지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뭐 안철수 혁신안 그대로를 다 수용할 수는 없지만 일단 수용해서 당내 총의를 좀 모아볼 필요는 있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안철수 혁신안을 당헌 당규화하자면 당내 의결 절차가 필요합니다. 당내 의결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될 텐데 거기서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과감한 혁신 드라이브로 안철수 전 대표의 탈당 명분을 없애고 비주류의 지도부 와해 시도를 꺾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한편 문재인 대표의 핵심 측근으로 통하는 최재성 총무본부장은 자기가 만든 집을 부수겠냐면서 안철수 전 대표의 탈당 가능성은 없다고 내다봤습니다. 오늘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 나온 최재성 본부장은 안철수 전 대표의 탈당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근데 사실상 안철수 전 대표는 지금 배수진을 쳤습니다. 이게 마지막 제안이다. 어제 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은 최후의 경우에는 안 전 대표가 탈당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건데 그래도 어쩔 수 없는 건가요? 그런데 지금 당이 안 전 대표께서 사실 만든 당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실 리도 저는 없다고 보고요. 또 그러실 분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당을 사실상 통합해서 만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기는 어렵다. 그러지 않으실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당을 만든 분인데 어떻게 탈당이란 말을 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이제 그거는 최재성 본부장님의 바람이신 것 같긴 한데 어제 쭉 들은 느낌은 누구나 이분이 탈당을 염두에 두고 있구나라는 생각은 할 수 있었거든요. 정말 그런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떤 사람은 탈당할 것이다라는 느낌을 또 가질 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나 또 정치의 기준을 좀 그래도 경험하거나 알고 있는 사람은 그러기 어렵다. 그렇게 하지 않으실 거다. 이런 느낌이 또 있는 것이죠. 정치의 기준을 알고 있는 사람, 충분히 알고 있는 전문가 입장에서 정치인 입장에서 보기에는 그런 선택하기 어렵다. 지금 만약 그런 선택을 한다면 그건 굉장히 정치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뭐 그럴 리가 없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실 거다. 그런 정도는 저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고 그것이 하나의 기준 아니냐 이런 뜻입니다. 그것이 정치적인 기준? 어떻게 보면 신뢰의 문제 뭐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아니요. 자신이 통합을 통해서 만든 정당을 이렇게 탈당을 한다는 것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없고 맞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죠. 새누리당은 서면 입당 후 재보선에 출마한 야당 후보 선거운동을 도왔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만복 전 국정원장, 새누리당이 당원 자격을 강제로 박탈했습니다. 해당 행위를 했다. 이렇게 못을 박은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국회에서 최고위원 회의를 열어서 김만복 전 원장의 당원 제명안을 의결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습니다. 앞서서 서울시당은 김만복 전 원장에 대해서 탈당 권유 결정을 내렸지만 김만복 전 원장은 공식적으로 이 의의를 신청했습니다. 그러자 당 중앙윤리위원회는 며칠 전에 전체 회의에서 김만복 전 원장의 이 의의 신청을 심의해서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현행 당원 당규는 탈당 권유 징계를 받은 당원이 열흘 내에 자진 탈당을 하지 않으면 자동 제명되기 때문에 김만복 전 원장은 이번 달부터 사실상 제명된 상태였습니다. 새누리당에서 제명된 김만복 전 원장은 무소속 출마를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겠다고 말했습니다. 극우 성향의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의 한 이용자가 자신이 사법연수원생임을 주장하면서 2014년 사법시험 2차 합격증을 올려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 입소한 사법연수원생들로 구성된 사법연수원 46기 자치회는 자체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일베 아이디가 국가재건 최고의장인 한 이용자는 지난 5일 오후 일베 게시판에 일개이들아 로스쿨러들 고소 드립에 쫄지 마라 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리면서 2014년에 시행된 제56회 사법시험 2차 합격 확인서를 함께 게재했습니다. 최근에 사법시험 피지 유예를 놓고 사시 관련 법조인들과 로스쿨 관련 법조인들 사이에서 극단적인 갈등이 빚어지는 상황에서 올라온 글이었습니다. 지난해 사법시험 최종 합격자는 204명이고 2차 시험 합격생 가운데서 최종 면접에서 탈락한 사람은 1명뿐입니다. 이들 가운데 다수가 올해 3월부터 사법연수원 46기로 입학해서 현재 연수를 받고 있는데
이 때문에 국가재건 최고의장이 사법연수원생이 맞다면 현재 연수원 1년 차인 46기가 됩니다. 만약 사법연수원생이 아니라면 2차만 합격하고 3차 면접에서 탈락했거나 최종 합격한 뒤 올해 사법연수원에 입학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고 다른 합격생의 합격증을 도용했거나 위조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가재건 최고회의는 지난 10월 20일에는 일베에서 세월호 피해자들을 비하하는 의미로 쓰이는 어묵탕 사진을 게재하기도 했고 박 장군과 전 장군이라는 아이디를 쓰던 지난해 7월에는 세월호 유가족을 향해서 너네 유가족이 꼽냐? 답답하면 니들이 빠져 죽던가라는 글을 게재하기도 했습니다. 2013년 10월 26일에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한국 시각 5월 21일 오전을 기해서 한국 육군은 전라도 출신 장교들을 폭동 진압 임무를 위해서 광주 지역으로 이동하도록 명령을 내렸음이라는 한 서적의 일부분을 찍어 올리면서 홍어가 홍어를 요리함이라는 특정 지역 혐오 표현이 담긴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여성 혐오성 게시물과 야당 정치인들에 대해서 욕설을 퍼붓는 게시물도 올렸습니다. 이 이용자는 논란이 이니까 게시물을 모두 삭제했습니다. 발본색원을 해서 반드시 응징해야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가 어렵다, 뭐가 어렵다, 만날 걱정만 하는데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는 손도 못 대고 계속 걱정만 한다라면서 야당을 비난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원유철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서 가진 회동에서 경제활성화법들, 노동개혁법들 이런 것을 열심히 해가지고 한 발씩 뛰다 보면 어느새 우리 경제가 살아나고 다시 뭐랄까 국민들 삶도 풍족해지고 가계부채 문제도 일자리가 많이 생기면 자연히 해소되고 이렇게 풀려나가는 거 아니겠나라고 말했습니다. 참 모든 게 참 단순하셔서 속 편하게 사시겠습니다. 노동 5법 등의 연내 처리를 지시한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 가운데 일부 아주 짧게 들어보시겠습니다. 경제 살리기도 사실은 항상 살릴 수 있는 게 아니라 골든타임이 있는데 그거를 놓쳐버리면 뭐 기를 쓰고 용을 써도 소용이 없거든요. 과메기 계절이 왔습니다. 포항의 별미 호미곶 해풍으로 말린 옹야 과메기 한번 잡숴보시면 와 이게 진짜 과메기가 감탄하실 겁니다. 상무 어머니가 직접 말린 옹야 과메기 전화주세요. 070-7768-1144 과메기 계절이 왔습니다. 포항의 별미 호미곶 해풍으로 제대로 말린 옹야 과메기 한번 잡숴보시면요 와 이게 진짜 과메기가 라고 감탄하실 겁니다. 우리 어머니가 직접 말린 옹야 과메기 택배 주문요 070-7768-1144 이번 세월호 사고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성경 말씀처럼 세월호 유족을 위로한다며 한 말이지요. 그러나 바울이 했던 이 말의 본질은 소통의 능력을 키우라는 것이었습니다. 세월호 유족의 진상규명 요구를 무시하며 모른 척하는 박근혜 대통령은 그런 의미에서 우는 자와 함께 울라는 말 하기보다는 들어야 할 사람 아닙니까? 김용민의 새 책 살찐 로마서 고쳐읽기 12장에 나오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스24, 알라딘, 교보문고, 인터파크 등 주요 인터넷 서점에서 만나보세요. 김용민의 신간 살찐 로마서 고쳐읽기. 거리의 사제 함세용. 건강한 민족 공동체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역사 정의가 이룩되어야 됩니다. 진신된 역사, 기술 회복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자 합니다. 탐사 전문기자 주진우. 낮에 막걸리를 많이 드셨지 않습니까? 항상 해진 옷을 입고. 근데 남겨놓은 재산이 너무 많으세요. 유경재단도 있고 영남대도 있고 정수장학회도 있는데 막걸리만 먹었다. 저녁에 시바스리가 먹었지 않습니까? 그거는. 근데 이제 떠날 채비를 마쳤습니다. 역사와 정의의 가치가 뿌리채 흔들리며 위태롭게 저물어가는 광복 70년. 두 남자의 토크 콘서트를 만나실 때입니다. 함신부와 주기자의 현대사 콘서트
12월 11일 금요일 저녁 7시 대전 기독교연합회관 연봉홀, 이튿날인 12월 12일 토요일에는 낮 3시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있습니다. 예스24에서 현재 티켓 예매 중이며 입장료 2만 원 중 일부는 역사 바로 세우기 활동에 기부합니다. 시사인과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이 주최하는 함신부와 주기자의 현대사 콘서트,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브리핑의 선두주자 김용민이 오늘 하루의 이슈와 쟁점을 짚어드립니다. In 4, 3, 2, 1, roll in. 김용민의 속건 브리핑.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6시대에 업데이트 됩니다. 네, 가짜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슈가 이슈이니만큼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네, 물론 가짜 안철수 의원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와 함께하기 싫으면 말씀하십시오.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당신이 함께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한다면 떠날 겁니다. 무조건 떠날 겁니다. 네, 어제 그 중대 선언을 하셨던데요. 정말 탈당까지 염두에 두고 계시는 겁니까? 제가 원래 만들려고 했던 당 이름이 새정치연합입니다. 거기에다가 민주당하고 합친 거지요. 잘 보십시오. 새정치민주연합 모두 7자지요. 새정치연합은 5자, 민주당은 2자. 새정치민주연합으로 정치하려던 제 지분이 절반은 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지분이 있는데 그 지분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상법상 말이 안 됩니다. 아, 이게 정치를 지분 관계로 보시는 거군요. 예. 그래,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정말 문재인 대표가 제 요청을 받아줄 줄 알았습니다. 정말 제 순서도 또는 회로도를 보면 제 방안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거부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을 당분간 기다리겠습니다. 그 문재인 대표 보니까 절대 양보할 것 같지 않던데요. 무엇보다도 여기서 더 밀리면 문재인 대표도 스스로 내가 설 자리가 없겠구나, 이렇게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안철수 전 대표께서 기다려봤자 일 것 같은데요. 어떻게 탈당이 유일한 탈출구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혁신하자는데 거부하는 이유가 뭡니까? 문재인 대표도 혁신하자고 하지 않습니까? 또 안철수 의원 혁신안까지 다 받겠다, 그렇게 해서 혁신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보니까 혁신안 내용도 크게 다르지 않던데요. 하지만 진정한 혁신이 없지 않습니까? 진정한 혁신이 뭡니까? 그건 진정한 혁신입니다. 예, 그렇죠. 진정한 혁신이 진정한 혁신이죠. 예. 자, 그 진정한 혁신은 혹시 문재인 대표가 그만둬야 한다, 그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은 공당 아닙니까? 또 제1야당인데 안철수 대표 말씀 한마디에 관두고 말고 한다면 이거 우스워지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안철수 전 대표께서 하신 이 제안 방식이 너무 좀 폭력적입니다. 예? 이미 그 재신임하기로 당론으로 결정난 거 아닙니까? 그 사이에 무슨 선거가 있어가지고 크게 진 것도 아니고 아무 일도 없었는데 불쑥 안철수가 그만두라고 했다고. 그만두면 그저 모양새가 빠지지 않습니까? 혁신을 위해서는 체면이고 모양새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체면을 지키다가 모양새를 지키다가 총선 대선에서 지면 그거 누가 책임집니까? 이거 문재인 대표가 당대표를 그만두고 전당대회를 연다고 치죠. 그래서 또 당대표가 됩니다. 그럼 그때는 문재인 대표를 인정하겠다? 그렇다면 지난번 올봄에 있었던 전당대회는 뭡니까? 그거는 일반 전당대회고 이거는 혁신 전당대회 아닙니까? 국민은 혁신을 원하고 있습니다.
혁신, 신뢰 이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작년 지방선거가 생각납니다. 지방선거 때 보니까요. 안철수 당시 대표께서 시군구청장 또 시군구 의원을 뽑는 기초선거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정당 공천하지 말자. 그런데 새누리당은 정당 공천하기로 했어요. 새누리당은 하는데 야당은 만약에 정당 공천을 안 한다? 이게 그러면 굉장히 골 때려지는 상황이 되거든요. 안철수 전 대표께서는 그때 이런 말씀하셨죠. 새누리당은 약속을 파기해서 정당 공천하지만 야당은 그래도 약속을 한 바가 있으니까 정당 공천하지 말자. 혼자서 파닥파닥 그렇게 우기셨어요. 만약에 그 말씀대로 했다면은 새누리당은 기호 1번이 보장되고 공천하지 않은 야당은 기호 2번이 보장되지 않았을 테고요. 결론이 어떻게 됐을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 지금 혁신을 얘기하는데 그때 이야기는 왜 하시는 겁니까?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그때 약속을 지키지 않으니까 신뢰를 잃었고 그래서 야당이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 아닙니까? 그 예를 들어보시죠. 안철수 의원이 요구한 대로 그 기초선거 공천 안 했으면은 경기도 성남시장에서 기호 1번 새누리당 신영수 그리고 기호 7번 무소속 이재명 이랬을 거란 말이죠. 이렇게 됐다면은 결과가 어떻게 나왔겠냐고요. 기호 7번이라 럭키7 참 좋지 않습니까? 또 박근혜 대통령 7시간 그것도 생각이 나고요. 7번은 참 좋은 번호 아닙니까? 결국 뭐 기초 의원 선거 또 기초 단체장 선거 정당 공천 하기로 했죠. 안철수 전 대표께서는 하지 말자 했지만 결국 당의 만류로 공천을 줬습니다. 이거 보면 말이죠. 선거 때마다 상식 밖의 주장을 펼쳐서 상식 밖의 고집을 펴서 될 일도 안 되게 한다. 이런 지적이 당내에서 적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당 지분의 절반 이상을 가졌습니다. 당 지분의 절반 이상을 가진 당대표의 말이 전혀 먹히지 않는 현실이 더 비상식적이지 않습니까? 한겨레 김보협 기자 이야기가 이렇더군요. 민주당과 합당할 당시에 안철수 의원께서 제가 민주당을 먹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이런 얘기하셨다는데 사실입니까? 민주당을 먹었다니 그런 품격 없는 말씀은 정치 불신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그때 저는 민주당을 먹은 게 아니라 적대적 M&A를 했습니다. 에이, 뭐 그게 그거더군요. 보니까 요즘 안철수 의원 측근들 동태를 보니까 이태규 씨가 단연 눈에 띕니다. MB 당선 1등 공신. 지난 총선 때 새누리당 후보로 나서면서 새누리당 정권 창출의 주역이다. 스스로 그렇게 소개하고 다니던 분인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더군요. 호랑이를 잡으러 호랑이 굴에 들어갔는데 호랑이를 못 잡았으니 도로 나오는 수밖에 없다. 예, 호랑이를 잡는 사냥꾼은 안철수 전 대표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호랑이는 누구고 호랑이 소굴은 어딥니까? 아니, 그보다 앞서서 이태규 씨는 새누리당 사람 아닌가요? 새누리당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 아닙니까? 제가 이야기했지요. 민주당과는 적대적 M&A를 했다고. 그나저나 호랑이 소굴에 들어오니까 쑥과 마늘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쑥과 마늘이요? 그거 좀 드셔보시죠. 싫습니다. 저는 쑥과 마늘을 무척 싫어합니다. 에이, 쑥과 마늘 드세요. 사람으로 혁신될 텐데. 공화국 논평. 악랄하고 악의적인 보도는 외신이라도 절대 참아주지 않으시는 박근혜 동지께서는 미국 잡지 더 네이션에 대한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더 네이션이 발행되는 뉴욕 총영사관에다가 구체적인 공격 방침을 제시하셨다. 영예하는 박근혜 동지의 단호한 결단은 독재자였던 아버지의 발자국을 따라다니면서 노동자와 시민을 탄압하고 있다는 더 네이션의 음해를 더는 좌시하지만은 않겠다는 강력한 대응의 의지다.
뉴욕 총영사관은 son of bitch, fuck you 등 매우 빈약하고 조촐하기 이를 데 없는 영어 욕을 보다 더 많이 개발해서 조선 막말의 진술을 선사해야 할 것이다. 이를테면 남성 성기와 같다 라는 뜻의 like penis, 포경수술을 하라 이런 뜻의 be circumcised 등의 뉴욕, 즉 새로운 욕으로 그들의 귀를 얼얼하게 해야 할 것이다. 특히 더 네이션은 박동지의 아버지인 박정희 장군이 1961년 권좌에 올라 1979년 암살당할 때까지 철권을 휘둘렀는데 이 시기에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조직을 만들려던 학생과 노동자들을 박정희 정권이 야만적으로 억압했다라면서 박동지 가문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바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공격 행위를 자행했다. 뉴욕 총영사관은 더 네이션을 전량 수거해서 찢어버리고 파쇄하고 믹서기로 갈아버리고 홍두깨로 빻아버리고 나노기술을 동원해 원자 단위로 쪼개야 할 것이다. 뉴욕 총영사관은 일손이 모자라면 어벙이 연합과 엄마 부대찌개를 뉴욕에 보내 편집국을 뒤집어 엎고 기물을 부수고 기자를 폭행하며 입구에 똥 한 바가지를 싸야 할 것이다. 더불어 일베를 동원해서 9.11 테러 당시 세계무역센터에서 투신한 사람들을 가리켜 번지 점프 중이라면서 조롱하게 해야 할 것이다. 이로써 박동지를 우습게 여기는 자는 국적을 불문하고 삼족이 개운치 못하다는 교훈을 단단히 새겨줘야 할 것이다. 네. 내일은 아침 한때 반짝 영하권 추위가 이어진 다음 낮부터 기온이 크게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대륙 고기압 세력이 약해서 북쪽 한기의 유입이 적은 데다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낮부터는 기온이 크게 오르겠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영하 1도, 대전 영하 2도, 전주 영하 1도, 대구 2도 등 오늘보다 2도에서 3도 높겠지만은 영하권에 머물러서 다소 춥겠습니다. 하지만 낮 기온은 서울 9도, 대전 10도, 광주 대구 12도 등 오늘보다 2도에서 3도가량 높아서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모레는 서울 낮 기온이 11도까지 오르는 등 더 포근해지겠고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김용민의 석간 브리핑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제작의 김준혁 PD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조간에서 뵙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